자, 부동산 정책 두 번째 시간이죠. 2로 가겠습니다. 자, 앞쪽에서 우리가 내용을 이제 살펴봤는데요. TDR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TDR은 우리가 아직은 운하에 시행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트랜스퍼리라는 건 양도한다. 디벨로먼트 라이트는 개발권을 양도한다는 거죠. 자, 앞쪽에서 우리가 배웠듯이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치하는 게 아니라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번 손실을 정부가 직접 계획하는 게 아니라 시장 기구를 통해서 또 다루기도 해요. 그래서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용도 지역주가 가지는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보완하는 제도가 TDR입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은행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중요한데요. 앞쪽에서 이제 우리가 배우셨는데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비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를 미개발 토지를 매수해서 비축했다가 토지 개발업자한테 수요자한테 분양하죠. 그래서 우리가 수요자와 공급자 역할을 해서 직접적 개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개발지니까 미성수지죠. 자, 그래서 토지은행이 이제 랜드뱅크인데, 자, 오늘 이제 시행되고 있다. LH공사에서. 그러면서 공공이 장래에 필요한 토지를 미리 확보해서 공익 목적으로 적게 적소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국가의 모든 토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 공적 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시장 안정과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얘기죠. 토지를 이제 비축했다가 방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대표적인 토지 정책에 들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보통 토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TDR, 지역지구제에 대한 보완책, 그다음에 토지은행이 전반적으로 이제 문제가 배정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것보다는 이제 다음에 배우실 임대주택 정책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앞에서 배웠듯이 임대료 규제, 그 다음에 보조, 공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조세 정책,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내용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이 규제 정책 자체를 앞쪽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돼요? 임대료 규제는 가격과 양이 있으면, 자, 공급과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균형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그 균형 임대료를 우리가 만약에 7천, 그냥 10,000원을 뺄게요. 그럼 규제 임대료를 낮춰서 6,000원 했더니 초과 수요가 발생했어요. 그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암시장이 형성될 수 있고 문제점이 발생되죠. 근데 이제 이것을 자, 규제를 그 이상 올려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다시 균형으로 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정리하는 식으로 갈게요. 최고 가격제입니다. 그러면서 상한제고 직접적 개입이 들어가죠. 주택 소유자가 특정 수준 이상으로 임차자에게 임대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정부의 재정 투자 없이도 임차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효과를 이제 가져오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자체가 이게 좀 어려워요. 자, 책에는 정리가 잘 안 돼 있는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공급하고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자, 단기가 보통 비탄력적이죠. 그럼 가격을 떨어뜨려도 양을 잘 못 줄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장기에 가서는 더 탄력적으로 양을 더 줄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장기에 가서 더 안 좋다는 겁니다. 단기가 낫다는 거죠. 그래서 소득재분배를 목적을 간다면 완전 비탄력적인 게 좋아요. 완전히 비탄력적이라는 건 공급을 완전히 이제 줄일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소득재분배에 대한 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죠. 그래서 비탄력적인 단기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커요. 탄력성이 커지면 장기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균형 임대료가 시장보다 높았을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었죠. 낮았을 때가 문제입니다. 낮았을 때는 자, 초과 수요가 발생해서 단기보다 장기가 더 크고요. 투자를 기피하고 관리를 소홀히 해서 질도 떨어집니다. 그러면 자, 양도 줄지만 질도 떨어지겠죠. 정부에 대한 조세 수입도 감소하고 사회적 손실 비용이 또 증가하며 공급이 감소, 특히 이제 신규 공급이 감소해서 기존 임대주택 용도를 전환시키죠. 가격 상승의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더 작아지게 되고요. 더 비탄력적이 됩니다. 그러면서 암시장이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암시장이라는 자체는요. 수요는 요만큼인데 공급은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럼 암시장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뒷거래가 일어나죠. 보통 암표를 팔게 되면 암표 파는 아주머니가 랩버스에서 박수 치면서 파는 게 아니라 음성적으로 이루어지죠. 음성적인 거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법정 임대료와 암시장 임대료가 이중 가격이 형성해서 9,000원에 대해서 우리가 3,000만큼 프리미엄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좋아지죠.
자, 임차인은 어때요? 주거 의존이 저하됩니다. 암시장에 또 피해가 또 될 수가 있어서 기존 임차인보다 신규 임차인이 더 불리하는.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들은 가격이 낮아지니까 안 움직인다는 거죠. 신규도 불리해서 암시장에 대한 가격을 우리가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자 잉여는 감소하고요. 자, 이렇게 구분하십시오. 아까 낮았을 때에 대한 문제지 높았을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걸 이상으로 받은 사람은 없죠. 다시 또 균형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자, 이게 만약 출제빈들이 높은데요. 높았을 때는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수준과 임대주택의 양의 질에 대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과금 현상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규제는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배웠기 때문에 약간 정리하는 식으로 갈게요. 여기서 다 내용을 다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는 가격, 최고 가격 제고, 상한 제고, 직접적 개입이고, 가격을 낮췄을 때가 문제지 높였을 때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장기엔 더 탄력적일수록 더 안 좋아지니까 단기에 더 효과가 있다라는 거를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조죠. 규제가 문제가 생겼다? 그럼 보조로 가는 겁니다. 보조 중심은 이제 보조니까 간접적이죠.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한테 정부가 무상 또는 유상 민들을 보조해 줍니다. 그러면 일정 한도까지 가전소득을 공제해 주는 정책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수요축 보조와 공급축 보조를 나누는데 보통 이제 이 단기와 장기라는 자체만 여러분들이 좀 냈어요. 보조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들은 이제 앞쪽에서 다 내용을 정리하시고 여기는 이제 기초적인 것만 넣습니다. 그럼 실제 소득이 증가합니다. 임차를 1,000만 원만큼 보조한 것만큼 수요가 증가해서 임대료가 상승하면요.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기존 임차인들이 혜택을 봐요. 임대인들이. 그러니까 단기에는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장기는 공급이 증가합니다. 증가해서 우리가 보조란 자체는 이제 보조가 이제 짝대기에 올라가니까 장기적 공급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 어떨까? 우리가 이제 공급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 물량이 더 많아지죠. 탄력성이 더 커집니다. 대체가 많으니까. 주택의 양은 이제 원상태보다 더 증가하고 주택가치는 원래 상태로 이제 다시 복귀하겠죠. 가격이 떨어지니까. 소비자 잉여의 증가다. 이렇게 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보통 장기에는 임차인이 더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조 정책은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보조는 간접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축 보조와 공급축 보조가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에는 임대인이 혜택이지만 장기에는 임차인이 혜택이다. 단기는 공급이 불변이지만 장기는 공급이 증가한다. 보조는 올라가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공공은 앞쪽에서 했기 때문에 앞쪽의 내용들은 그래프를 그렸죠. 근데 여기는 이제 시간 관계상 그래프는 안 그리고 내용으로 갈게요. 자, 공공은 직접적 개입입니다. 공공 나오면 무조건 직접 찍으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시장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해요. 적극적인 우리가 직접적 개입이면서 공공주택은 사회주택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공주택 건설은 이제 하향여가 온 저가주택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어때요? 민간부문의 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을 때 그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또 공공임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많이 만드니까 대체재가 많아지니까 수요의 탄력성이 커져서 임차인이 유리해집니다. 근데 단기는 사적에 대한 이 시장에서는요, 당연히 공적으로 옮겨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하락하니까 공공과 민간이 모두 혜택을 봅니다. 그래서 사회 전체적 임대주택 공급량은 이제 증가하는 거죠. 근데 장기에 가서는요, 공급자들이 공급을 줄여버려요. 그래서 20개에서 15개로 줄어버립니다. 다시 가격이 원래대로 회귀되다 보니까 우리가 이중가격 형성이 돼서 어떻습니까? 공공주택에 거주한 사람만 혜택을 주게 되죠. 남아있는 사람 혜택을 못 줘요. 자, 그래서 사회 전체적 임대주택 공급은 이제 불변이라는 거죠. 자, 사적 시장에서 앞쪽에서 그림에서 20개에서 15개로 줄었지만 5개를 만들었으니까 전체적인 불변이에요. 그래서 공공에 거주한 임차인들만 우리가 사적 임대주택과의 임대료 차익만큼 보조를 받은 셈이죠. 그래서 단기는 둘 다 혜택이지만 장기는 공적만 혜택이라는 자체가 가장 핵심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장기에는 사적 시장 공급은 감소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불변이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조세입니다. 자, 조세도 앞쪽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요약으로 갈게요. 자, 조세의 기착이라는 건 이 조세를 부담하는 자와 납세자가 틀리다는 얘기죠. 누가 실질적으로 누가 부담하냐? 그거는 어느 누가 수요와 공급이 완전히 아닌 이상은 완전히 한쪽만 우리가 부담한다 그랬어요. 결국 쌍방이 같이 부담하게 되겠죠. 만약 생산자와 소비자의 세금이 어느 정도에 배분되느냐 하는 것은 탄력성에 따라 틀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요와 공급 중에 탄력성이 더 큰 쪽이 유리하니까 세금을 좀 덜 부담해요. 탄력성이 더 작은 쪽에 세금을 더 부담합니다. 그래서 탄력적은 유리라고 적어놓으세요. 수요가 탄력적이고 공급이 비탄력적이면 불리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 부담은 작아지고 공급자 부담은 커진다. 자, 수요가 비탄력적은 불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적은 유리죠. 수요자가 커지고 부담이, 그 다음에 공급자가 부담이 작아진다. 이렇게 가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은 이렇게 해서 이제 귀착에 대한 문제가 조세에 대한 귀착에 대해서, 전가와 귀착에 대해서 이제 나왔고, 마지막으로는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면은 완전 유리하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 불리해요. 공급자가 전액 부담하고 수요자가 우리가 부담하지 않죠. 근데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완전히 불리하고 공급이 완전히 유리하니까 수요자가 전부 부담하겠죠. 다른 조건이 똑같을 때 주택가치의 비율을 같은 비율로 적용해야 되면요. 자, 오히려 역진세가 나타납니다. 수익적 형평성 문제를 발생시켜서 우리가 앞쪽에서 문제가 돼서 이 저소득층이 오히려 세금을 더 부담해요. 차등가세 누진세제를 받는다는 것을 앞에서 배우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책 2파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